주는 사람이 성공한다. 미국 경영학자 애덤 그랜트의 기브 앤 테이크에 나오는 말입니다. 서울대 안에는 보건소가 있습니다. 젊은 공중 보건의들이 주로 진료를 했는데 그들에게는 바깥 병원의 의사와는 확실히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상세히, 심지어 알아들을 수 없는 내용까지 설명해주는 거였어요. 이런 식입니다. 감기인데요. 약은 A, B, C를 처방해드리겠습니다. A의 성분과 특징은 이거고 저런 부작용이 있고요. 같이 처방해드리는 B는 이런 성분인데 이런 특징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보건소에 같이 들렀던 친구가 그 진료하는 장면을 지켜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중얼거리더라고요. 설명 참 길게 하네. 자기들 공부하려고 말이야. 가르치는 사람보다 더 잘 배울 수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공부 방법에 있어서 핵심적인 이야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풀어? 같은 질문부터 리아스식 해안과 피오르드식 해안의 차이가 뭐지? 라는 질문처럼 게릴라의 습격같이 예고도 없이 친구들은 정말로 다양한 질문을 해왔습니다. 저는 최대한 열심히 가르쳐 주었어요. 게다가 질문 내용과 연관되는 부분이 있으면 묻지 않아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친구들은 저에게 고마워했지만 정작 저는 질문해주는 친구들이 고마웠습니다. 한번 가르쳐보면 기억하기보다 잊어버리기가 더 힘들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꾸 잊어버리는 부분이 있으면 일부러 가르쳐 보십시오. 주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가르친 것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도 공부한 것을 나눠보기 바랍니다. 365 공비타민 서울대 보건소 의사들의 공부법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오늘부터는요, 책의 역사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책의 역사에 대한 책을 제일 처음 찾게 된 거는 사실 독서의 역사라는 책을 읽기 위해서였어요. 독서의 역사, 알베르토 망구엘, 세계적인 독서가인 알베르토 망구엘이 지은 독서의 역사를 읽을 일이 있었는데 독서의 역사에 대해서 알고자 하니 그 전에 우선 도대체 책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를 개략적으로나마 알 필요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보통 책이라고 하면은 떠올리게 되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손에 잡고 있는 이 종이책, 그리고 요새 아이패드 같은 태블릿으로 보는 이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종이책과 이북,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다는 것만 해도요, 사실 장구한 책의 역사에서 굉장히 혁명적인 순간 두 가지를 동시에 보고 있는 셈이에요. 그 이야기는 차차 드릴 수 있을 텐데, 이 책의 역사를 공부할 때 사실 제가 제일 먼저 느꼈던 거는 이 책이 가진 물성이라는 겁니다. 물성, 그러니까 물건으로서의 성질이에요. 우리는 사실 책이라고 하면은 추상적인 것을 떠올리기가 쉽거든요. 어린 왕자랄까, 노인과 바다랄까, 그런 이야기들을 갖다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책의 역사를 보면은요, 그 이야기가 담겨있는 텍스트, 사파, 종이의 재질, 인쇄 방식, 그런 변천사들이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책이란 것이 어떤 추상적인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의 물건으로서, 물성을 가진 그런 물건으로서의 책이라는 느낌이 더 확 와닿습니다. 책의 물성을 상상하시기에 좋은 예는 종교 경전 같은 게 될 거예요. 아니면은 플라톤이랄까, 노너랄까, 노자랄까, 이런 아주 오래된 고전이 되겠죠. 옛날에는 경전이나 고전 같은 것들이 대나무 쪼가리에 적혀져 있기도 했고, 비단 같은 천에 적혀져 있기도 했고, 또 양가죽에 적혀 있기도 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그런 것들을 주로 종이로 만든 책으로 읽고 있고,
또 전자책은 아예 파일 형태로 전자기호 상태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나무로서의 책, 비단으로서의 책, 종이로서의 책, 혹은 형태가 없는 파일로서의 책, 이런 것들이 바로 책의 물성을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요, 이 책의 역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전체 책의 장구한 역사 중에서 몇몇 중요한 부분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사실 이렇게 기획은 해봤는데 잘 전달할 수 있을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공부를 해가면서 가능한 쉽게 나누어 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한번 가보죠. 그래도 이런 생각은 듭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한 번쯤은 책의 역사에 대해서 훑어볼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한번 시작해 보죠.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책이 가진 마력, 그리고 책의 역사에서 일어났던 3가지 혁명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로서 이번 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책의 역사에서 에피타이저 같은 거예요. 인류 역사상 만들어낸 기술 중에서 사실 최고의 유용성, 그리고 다목적성, 또 지속성을 갖춘 것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책을 들 수 있을 겁니다. 책은 어디든 갖고 다닐 수 있고 참고하기가 쉽고요. 또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정보를 한 권에 몰아놓았죠. 그 조그만 물건 안에 사실 어마어마한 정보와 지혜와 지침이 들어있는 겁니다. 사실 책이 없었더라면은 서구 역사에서 있었던 위대한 그런 사건들, 이를테면 르네상스, 종교개혁, 과학혁명, 계몽주의,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았거나 혹은 수백 년, 수천 년을 더 기다려야 했을지도 몰라요. 책이 인류 역사에 미친 영향력은 사실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인간들은 이 글, 텍스트에 마력이 있어 왔다고 믿었답니다. 예를 들어보죠. 카리브해가 식민지 통치를 받던 시절 스페인의 역사가였던 오비에도 이 발데스는요, 식민지의 토착민들, 그러니까 아메리카에 살고 있던 원래 토착민들이 스페인 정복자들이 쓰고 읽고 있던 편지를 초자연적인 물체로 여긴다는 것을 관찰했답니다. 오비에도 이 발데스는 이렇게 기록을 했대요. 토착민들은 편지가 받는 사람의 미래를 예견해준다고 믿는 듯하다. 이들 중 가장 미개한 사람들은 편지에 영혼이 담겨있다고 생각하곤 한다. 그런데 이런 거는 꼭 아메리카의 원주민 토착민들 사이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많은 사회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책은 소수의 엘리트 집단만이 사용할 수 있는 기적과 상징의 힘을 지닌 것으로 간주되었대요. 그래서 종교 집단의 문자 독점권을 뺏으려고 하는 자는 이단으로까지 몰리기도 했죠. 서구 사회에서 보통 사람들이 책에 대해서 생각하는 어떤 마력, 기적의 힘, 권능 같은 것은 아메리카의 원주민이나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17세기의 영국과 뉴 잉글랜드 사람들은요, 성경책이 코피를 먹게 해주고 출산 시에 합병증으로부터 여성들을 보호해준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마치 어떤 부적 같은 걸로 여겼나 봐요. 그래서 후기 빅토리아 시대에 잉글랜드에 살았던 어떤 여성은요, 발작하는 병이 있었는데 자기의 발작을 치료하기 위해 신약 성경을 한 장씩 찢어서 샌드위치 중간에 넣는 식으로 한 권을 모두 먹었다고 합니다. 효과가 어땠는지는 모르겠어요. 적어도 플라시보 효과 정도는 있을 수 있겠죠. 또 한편으로 성경은 신탁의 도구로 쓰이기도 했다는데 이런 식입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이 그 문제거리, 질문을 떠올리면서 임의로 성경책을 펼쳐서 거기서 나타난 구절에서 해결책을 찾곤 했던 거예요. 쉽게 말해 성경책을 가지고 점을 쳤다는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알베르토 망고엘의 독서의 역사를 보면 나오지만 꼭 성경책만 가지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그냥 널리 퍼진 책 혹은 꽤 권위가 있는 책에서는 많이 사용되었던 그런 점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 방식은 간단해요. 예를 들면은 이런 식입니다. 365 공부 비타민을 가지고 점을 친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공부나 일에 있어서 문제거리를 한번 떠올려 봅니다. 다음 주에 시험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자격증 시험을 보기로 결심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슬럼프를 겪고 있어서 영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든다든지 그런 뭔가 문제를 가지고 계실 거잖아요. 그 문제를 머릿속으로 떠올리시면서 공부 비타민을 잡고 아무데나 한 페이지를 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마치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준 계시처럼 거기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무조건적으로 실천을 하는 거죠. 그냥 그런 식입니다. 중세 사람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점을 쳤다는 건 그런 얘기예요. 이번 내 사업이 잘 될 수 있을까? 올해 농사가 풍작이 될까? 내가 저 사람과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은 성경책을 펴서 눈을 감고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면은 그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부분에 글자가 눈에 들어올 거잖아요. 바로 그 문장이 신이 내려주신 계시다 생각하고 그것을 해석해서 자신에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중세 사람들은 점을 쳤습니다. 재밌죠? 하지만 이렇게 힘이 있었던, 마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되는 책들은 사실 오늘날 힘을 잃었고요. 더 이상 엘리트든 정부든 그런 소수의 지배층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도 아닙니다. 그저 비누나 감자와 다를 것 없는 일상의 소비재가 되어버렸죠. 게다가 지금은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책의 위상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책이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 필요치 않을 것이다 라고 예견을 하긴 하지만 그거는 좀 조급한 속단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사실 컴퓨터가 생긴 다음에 오히려 종이의 소비량은 훨씬 많이 늘었다고 하니까 말이에요. 이번에는 책의 혁명에 대한 부분 좀 살펴볼까요? 우리가 사실 책의 역사에서 혁명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인쇄술을 많이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하도 학교 다닐 때 이 금속 칼자에 대해서 구텐베르크니 우리네 직지심경이니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일 텐데요. 사실 책의 역사에서는 인쇄술의 도입 외에도 중요한 혁명의 페이지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3가지 한번 들어보죠. 인쇄술의 도입과 상응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변화가 책의 역사와 독서 방식에 있어서 발생했는데요. 그 첫 번째 혁명적 사건으로 코덱스의 발명을 들 수 있습니다. 코덱스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종이책 방식이에요. 한 장 한 장의 종이 낱장을 갖다가 풀로 떡제본을 하든 끈으로 묶던 간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지금 우리네 책, 종이책, 그게 바로 코덱스 방식입니다. 이 코덱스는 2, 3세기쯤에 기독교 세계에서 처음 만들어졌는데 원래 그 전까지는 책의 형태라는 거는 두루마리였죠. 둘둘둘 말아놓고 있던 것이 낱장으로 쪼개져서 그 낱장을 끈으로 묶는 방식의 코덱스로 변화가 되었던 겁니다. 이 코덱스는 펼쳐서 읽는 긴 두루마기 대신에요, 넘길 수 있는 책장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 코덱스의 등장이 책의 형태 자체를 혁명적으로 바꾼 것이 되고, 이 방식은 굉장히 유용해서 지금까지 2000년 가까이 계속 지속되어 온 책의 물리적인 형태를 정의한 그런 혁명적인 사건이 되겠습니다. 책의 역사에 있어서 두 번째 혁명은요, 책을 읽을 때 음독에서 묵독으로의 전환이라고 합니다. 음독이라는 건 책을 소리내서 읽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 왜 초등학교